안녕하세요. 채티브 잡스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매년 몇십 배씩 오르던 시기에 동생이 비트코인을 알려줬었는데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 큰 기회를 모두 날렸습니다.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든 순간이 3번 있었는데, 한 번은 2017년 말 폭락 직전 때였고, 한 번은 코로나가 터지고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는 것을 보고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생각이었고, 마지막 한 번은 지금입니다. 왜 1억이란 높은 금액임에도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비트코인이 거쳐야 할 10가지 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몇십 년 후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칩시다. 미래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었고 미래 인류에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 지금 시기는 아마도 역사책의 가장 큰 챕터로 나올 만한 시기일 겁니다. 그 역사적인 시기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기회도 잡지도 못하고 아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지건 추후 인류에 남아서 존재하게 되건 비트코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가 쇼핑하러 가서 물건 하나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개념도 아니고 떡상할 만한 주식 하나에 투자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 생기거나 아니거나의 문제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인류에 남아서 존재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면 그 역사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바라보고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미래에서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바보 같고 잉여인간 같을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억 정도이고 2017년 말 거품 그 자체라고 생각했던 시기에는 최고점이 2,800만 원 정도였는데, 첫 번째 반감기였던 2000년에는 7천만 원을 찍었고 두 번째 반감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1억 정도의 금액이 됐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니, 미래에 비트코인이 존재한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어떤 변화를 거쳐야 하고 어떻게 흘러가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제목의 영상에서도 말했었지만, 인류의 진화 과정은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원시시대로 돌아가면 100번을 돌아가도 계속 똑같은 패턴대로 진화할 겁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면 사냥을 하고 모여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마을이 형성되고 물물교환이 시작되고 화폐가 생기고 상점이 생기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큰 상점을 만드는 주식회사가 생기고 돈을 빌려주고 맡겨주는 은행이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고 계산기가 생기고 컴퓨터가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소셜 네트워크가 생기고 지금의 AI까지 왔는데, 우리 인류가 다시 원시시대로 돌아가면 이 패턴을 똑같이 반복할 겁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인류에 나와야 할 하나의 진화 과정 중에 하나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진화할 과정도 이미 정해져 있는 패턴대로 진화하게 될 겁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인류의 당연한 진화 과정 중에 하나로 탄생을 하게 됐고 추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쓰이게 된다고 가정하면, 비트코인은 탄생 과정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저는 크게 10가지 단계를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으로 단계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비트코인이 만약 나중에 인류에 당연하게 존재하게 되는 자산이 되어 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무관심의 단계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장난스러운 것으로 여기거나 큰 의미를 두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호기심과 믿음을 가지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곧 이어서 세 번째 단계인 거래소의 탄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거래소의 탄생이 정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 비율을 어느 시점까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게 만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고, 우리 욕망을 자극해서 누구나 알게 되는 시점인 2017년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분기별로 보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작용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도 블록체인이라는 확실한 새로운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박장 같은 거래소를 열어둘 수밖에 없게 됐고, 일정 시점까지는 매도를 담당할 주체들보다 거래소로 유입돼서 매수를 담당할 사람들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017년 말까지 누구나 알게 되는 1차 정점을 만들게 되고, 아직 인류 자체의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의 비율이 높지 않은 시기에 과잉 수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폭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폭락의 경험이 저는 인류 자생적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불신과 공포를 갖게 하고,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나중에 참여하라는 일종의 정신적인 명령 같은 걸 주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 정점을 만든 것 또한 비트코인이 당연히 흘러가야 할 예정된 패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된 공포와 불신이라는 명령은 지나친 가격 상승이나 변동으로 인류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힘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후 천천히 단계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힘을 만든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만약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갖지 않게 돼서 믿음이 2017년 이전처럼 추후에도 계속됐다면 아마도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너무 큰 금액으로 올라버려서 인류에 혼란을 주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인류는 하나의 생태계처럼 자생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2017년 말 폭락이 나오지 않고 2017년 이전처럼 믿음이 계속되었다면 인류가 스스로 파괴되지 않고 진화하려는 그 자생적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말에 제 주변 사람들의 코인에 대한 믿음은 거의 종교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믿음이 강했었습니다. 그때 제 주변 사람들이 거의 전 재산을 다 넣고 있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과 그때 존버를 외치던 사람들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인류 자생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1차 정점을 찍고 그 당시 인류가 받아들인 만큼의 믿음의 비율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고 비트코인 가격은 한 2년 동안 행보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저는 1차 대세 상승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1차 대세 상승 단계의 첫 번째 사건이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상승이었습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에 이어서 결국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만든 유동성으로 인해서 2차 정점을 찍게 되고 이 과정에서 조금씩 기관들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정점을 찍고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다시 거치고 다시 인류가 받아들인 만큼의 믿음의 비율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라인이 인류가 받아들인 만큼의 믿음의 비율 정도의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예정된 패턴이 될 수밖에 없었던 ETF 승인 이슈로 3차 정점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TF 승인 이슈로 상승한 이후에는 예전 거래소가 만든 1차 정점과 코로나가 만든 2차 정점 이후 나온 하락폭보다 더 적은 하락폭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조금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보면 저는 이상적인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은 저 빨간색이 인류가 받아들인 정도의 믿음의 비율에 맞게 진화해야 하고 그 믿음의 비율의 증가와 상관없이 상승이 나오게 됐다면 다시 그 비율의 라인만큼 회귀하는 일종의 폭락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만든 1차 정점 때는 아직 인류가 받아들인 정도의 믿음의 비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거래소의 마케팅으로 인해 그 비율보다 훨씬 높은 가격 상승을 단기간 내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만든 2차 정점 때 또한 인류가 받아들인 정도의 믿음의 비율보다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으로 인해 그 비율보다 비교적 훨씬 높은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큰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최고점이 계속 상승한 이유도 인류가 받아들인 정도의 믿음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세 번째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ETF 승인으로 인한 상승 이후에는 1차, 2차 정점을 찍고 하락이 나온 비율보다 훨씬 더 적은 하락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TF 승인으로의 매수세 유입은 인류가 받아들인 정도의 믿음의 비율이 어느 정도 함께 상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익 실현을 하는 일부 사람들과 기관들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차, 2차 정점과는 다른 양상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매출이나 성장률, 자산처럼 가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전 세계적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매수 매도의 힘에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가 받아들인 정도의 믿음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비율은 마치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와 비슷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 하나인 반감기도 가격 상승을 만드는 요인이 되겠지만 반감기가 가지는 또 다른 속성은 발행량이 4년마다 감소하면서 만들어내는 가격 상승은 인류의 믿음의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다른 하나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1차 대세 상승기에 비트코인이 1억이 정점일지 3억이 정점일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믿음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다시 하락하기 어려운 상승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0-40%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부 보유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보유하지 않고 더 큰 상승이 나온다면 아마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미보유자 중 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시기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시기가 비트코인의 성장 패턴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불안정성은 비트코인 가격이 믿음의 비율 증가와 함께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보유하지 않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과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지면서 생기는 긴장감과 불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정성은 특정 나라의 규제를 가져오거나 수요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을 만들어내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의 진화 과정에 저는 불안정성이 거래소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시기에 거래소와 관련된 이슈 또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자산들이 믿음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지금 알트코인에 들어간 자금 또한 비트코인으로 수렴하게 되는 과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모든 코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성격으로 나온 수많은 코인들이 1차, 2차 상승이 인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래소의 탄생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진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시기적 기회였음을 깨닫기 시작할 거라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와 비트코인으로의 수렴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만들어내고 천천히 소외되어 있던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2차 대세 상승기를 만들게 되고 천천히 비트코인이 인류에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비트코인이 인류의 중심이 되는 자산이 된 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가진 한계성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서야 스마트 컨트랙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지금의 이더리움 같은 성격의 코인이 새롭게 부상하고 수많은 코인과 토큰이 생기고 그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떠한 영향을 주면서 자리를 잡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우리 인류의 중심이 되는 자산이 된다면 비트코인을 한 개만 가지고 있더라도 세계 3% 안에 드는 부를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81억 인구수의 비트코인 발행량인 2100만 개로 나누면 한 개는 2.6%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이건 달러건 많은 자산의 부를 흡수해서 가장 큰 자산이 될 거니까요. 저는 비트코인에 진짜 부정적이더라도 적어도 예술작품 하나를 사는 차원으로라도 비트코인이 보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화폐 진화 과정에 대해서요. 우리는 물물교환에서 화폐가 생겨나고 엽전 같은 동전에서 지폐가 생겨나고 신용카드가 생기고 세금페이 같은 간편 송금까지 진화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류가 문제없이 돈이라는 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같은 중앙화된 곳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컨트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화된 게 문제라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스템은 국가가 통화량을 결정하고 경제 문제의 많은 부분을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치가 노동의 가치보다 더 높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이미 뉴욕에 빌딩이 있고 강남에 빌딩이 있고 작은 집이라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의 가치가 노동을 해서 얻는 임금의 가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생기고 인류가 진화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자산의 가치가 노동이 만들어내는 가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미 인류가 진화하는 패턴은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만약 조물주라면 이 부에 쏠린 문제가 어떻게 조절되도록 할지 다음 세대로 어떻게 부의 재분배를 만들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이런 자산 가치와 노동 가치의 괴리 때문에 노동으로 집을 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고 그것뿐 아니라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의욕이 꺾이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자생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곡식이 부족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거나 해서 인류 개체수가 조절되도록 만들어졌고 강력한 성적 쾌락을 줬지만 동시에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병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줬지만 과하게 섭취하지 못하도록 질병과 미의 기준을 만들어뒀습니다. 인류는 스스로 문제를 자생적으로 치유해 나가면서 진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물주는 아마도 이 중앙화된 기성세대에서 지금의 젊은 세대의 부의 재분배를 어쩌면 젊은 층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기회를 주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세대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졌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새로운 자산이 아니게 되어버린다면 인류에 정말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중앙화된 국가 시스템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화폐 가치 하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기성세대에는 부동산과 주식 같은 수단으로 자신의 부를 지킬 수 있게 해뒀고 비교적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기 쉬운 지금 세대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자산으로 자신의 부를 만들어가고 지킬 수 있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자산이 나오는 과도기에서 지금 세대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 자산에 한 발이라도 빨리 발을 들인 사람이 더 큰 부를 가져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치와 별개로 앞으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겁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자산이라고 생각할 거고 위험한 자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먼 미래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가지는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든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깨달을 거고 변동성이 위대함을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몇십 년 뒤에는 전부 다 그걸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은 소수의 사람이나 기관이 오랫동안 보유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변동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인류에 분포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분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앞으로 비트코인에게 벌어질 일 중에 하나는 본질은 변하지 않되 어떠한 이유에서 엄청난 폭락이 한 번 이상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생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도 흔들릴 정도의 폭락이 한 번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중 하나는 거래소와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인류 자생적 특성에서 볼 때 허가된 도박장이 된 거래소에 불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불안정성이 비트코인의 진화에 큰 영향을 한번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이 되건
되건 3억이 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몇십 년 뒤에서 지금 시점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비트코인이 생기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단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계속해서 변해왔을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년 상승했다는 건 우리 세계 인구의 점점 더 많은 비율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우리 인류에 존재하는 화폐나 자산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금도 똑같이 자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공통된 합의와 믿음입니다. 아마도 먼 미래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변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달러나 원화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되어 보일 뿐인 거고, 먼 미래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그대로고 우리가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달러 같은 돈의 가치가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원화나 달러를 중심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아마도 먼 미래에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원화나 달러는 100년마다 99%씩 가치가 하락했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